미국 애틀란타에서 차로 4시간 걸리는 도시 알래바마주 북부의 헌츠빌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켓시티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That's good. There's always beautiful places to visit like this, and really neat. The botanical gardens, and then the Space and Rocket Center. Of course, seeing those rockets are amazing. So, lots of nice places to eat. Oh yeah, love the food.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헌츠빌이 알라바마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됐어요. 일이 있으니까 인구가 오는 거겠죠? 면화와 미나리를 주로 재배했던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었지만 공격용 미사일과 로켓의 연구 개발, 시험을 하는 군사시설과 마샬 우주비행센터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You know, we've had growth over the past 16 years. We started off, when I first started off as mayor 16 years ago, we were the 4th largest city in the state of Alabama. Today, we're the largest city in the state of Alabama. We grow by about 10 people a day. 병기공단인 레드스톤 아스널은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FBI 등 60여 개 기관이 상주합니다. 나사와 협력하는 우주로켓센터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이 도시 발전의 중대한 축이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 부지는 민간 부문에 50년간 임대해 주었습니다. We have about 40,000 people who are in some way, shape, or form associated with the arsenal. Go to the main gate. You'll see on the left-hand side going out of the installation a significant amount of commercial industry and also service-type industry. That is on Arsenal territory and Arsenal land, and we hav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n because there's so many of them that work there, you see child care, for example, child care facilities there. You see medical clinics that are there, all in support of the Arsenal. The way that the arsenal impacts the area is as the arsenal grows, the area profits economically as well. 달 착륙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의 실물 모형들이 전시된 우주로켓센터. 청소년 대상 우주 체험 캠프도 인기입니다. So both the Space and Rocket Center and Space Camp are a huge help to Huntsville's tourism industry. The museum, the U.S. Space and Rocket Center, is the #1 paid tourist attraction in the state of Alabama. And Space Camp brings in students from across the nation and across the world. 헌츠빌시와 군사방위 시설들은 마치 한 개의 팀처럼 운영되며 상생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헌츠빌을 부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도시는 어떨까요?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도 포천시에 가봤습니다. 피해를 입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전부 좀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 처음에는.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탱크의 행렬이 지나가는 후에 길가는 온통 먼지 투성입니다. 말도 못해 먼지 바람이 저리 불었었겠지. 조금 전에도 지나가는데 저리 불었을 망정이지. 이리 부르면은 경로당이고 동네고 그냥 다 와 먼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나라를 참아야지.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 탱크가? 군인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니까 지나가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지나갈까? 안 되잖아. 안 돼 지금. 탱크 지나가지만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3년 만에 이사 나가려고 집을 도려내니까 안 팔리더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저희는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크게 그걸 못 느끼고 그랬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이제 뭐 정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아침부터 그냥 밤 10시까지 사격을 하는데요. 잠도 못 자고 짜증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격장을 사실 없앨 수는 없잖아.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우리 대책이라든지 포천시도 이제 군하고 민하고 상생의 어떤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또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도 좀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지역 발전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군사시설과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미국과 아직도 전쟁 중인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군사도시. 분단국가라고는 해도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도시. 이제 우리도 군사도시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행정적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많은 도시들이 지방 소멸로 인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미래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불꽃. 4,500여 개의 불꽃은 모두 드론입니다. 드론의 군무를 촬영한 것도 드론입니다. 드론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드론 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배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터널의 이미지. 저희가 드론 라이트 쇼를 하는 이 기체에 대한 형상화, 이렇게를 저희가 이제 드론 라이트 쇼로 저희가 내보내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많은 대수를 동원했고, 그리고 그 많은 대수를 동원함에 따라서 안전상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그 많은 드론 기체들이 보유하고 있을 뭐 기술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그리고 뭐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상황에 맞도록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쇼를 운용할 수 있을지를 결단해야 되는 측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글자의 획도 손으로 쓴 듯 정교합니다. 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신비한 광경. 기술과 사람이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입니다. 이 드론에 관련된 산업이 물론 하이테크긴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드론 쇼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희가 5,000대 넘게를 그렇게 깐다고 하더라도 그 일일이 정해진 간격을 맞춰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깔아야 되고, 그 깔아진 그 위치에 맞춰서 또 그게 제대로 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드론이 우리의 지형 지물을 또 인식하는지를 기술적인 리스크를 또 점검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드론 쇼가 끝나고 나면 그걸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공공 장소에서 또 한다고 했을 때에는 공공에 대한 안전을 지자체를 통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쇼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춤을 추던 드론. 하지만 드론의 발전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장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도 매서운 무기로 변신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며 종전의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쟁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드론은 불과 70m 정도의 상공에만 올라가도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의 소음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들리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거든요.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립니다. 드론의 등장으로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던 것처럼 목을 쭉 빼놓고 하늘을 쳐다보는 러시아군의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하작전을 끝낸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드론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 이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장면인 그 목을 빼고 하늘을 쳐다보는 러시아군의 모습은 이게 이제 드론이 전장에 등장한 것에 대한 그 군인들의 그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드론의 시대. 우리나라도 무기용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 네센텍은 우리 육군에 가장 많은 수량을 납품한 중소기업체 1위 업체인데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소총도 달 수 있고 람보에 나오는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탁 쏘는 그런 것들을 견착할 수도 있고 해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중심들을 잡고 표적 좌표를 정확히 염출하고 타격하는 데 아주 특화된 기업이죠. 저 뒤에 있는 거는 네드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폭형 드론인데 한 사거리 한 3km 내외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인투스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폭형 드론인데 사실 굉장히 그 작죠. 작은데 이게 단가가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K9 자주포 포탄 한 발값이면 7개의 자폭형 드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다 보니 미군도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에 대비 대만 해협에 수천 대의 드론을 배치해 중국군의 공격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드론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요. 예, 맞습니다. 기계 자체는 간단한 기계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각 구성품들을 다 손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빅3라든지 소형 드론에다가 수류탄 정도의 무장을 해서 공격하는 것들은 바로 근거리 전선에서 전투병들이 직접 보면서 공격하는 데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은 공중 드론이 있고 수중 드론이 있고 수상 드론이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수상 드론, 그 무인 배에 무장을 해서 그 함정들을 공격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무장을 한 400kg 정도 되는 폭탄을 자체에다 싣고 배에 돌진해서 자폭해서 공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바이락타르 드론이 되겠고요. 트리케의 공격용 드론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드론들이 지금 개발되고는 있는데 트리케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동시에 실전에 투입을 함으로써 그 상용화라든지 실전 배치가 저희 나라보다 좀 더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본받아야 될 그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이종 종합격투기 대회 UFC.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다 열광하고 있는 UFC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초기에 1회 대회, 2회 대회를 주짓수에서 독점했습니다. 어느 그 종목도 주짓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회, 4회 대회부터 다른 종목을 주적을 하는 선수가 이겨가고 있는 이유, 또 지금의 이유는 그 모든 선수들이 베이스에 주짓수를 다 연마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국가의 어느 군도 기본적으로 주력 제품 중에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력 제품이 됐고,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육군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면 영토를 내가 확장하거나 차지하는 거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영토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의 양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전쟁 장비가 이제 무인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안녕. 안녕하세요. 무인기. 무가 뭘까요? 없을무. 그렇죠. 없을무죠. 이는 뭐예요?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 기가 뭐예요? 기계체. 기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 쭉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타고 있지 않은 기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쟁 무기가 뭐예요? 드론. 그렇죠. 드론인 거죠. 근데 드론이 왜 제일 많이 쓰여요? 드론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입니다. 2030년대는 이미 한강에서 드론 택시가 이미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지금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영북고등학교 드론과 학생들이 영북고등학교에 와서 좀 다양한 드론 수업이나 이런 기자재들을 만져보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좀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전문가로서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륙 3고도 3m 4m 5m 자, 저런 식으로 그 산업용 드론이 뜨게 되는 거지. 정확하겠습니다. 드론이 꾸민 학생들. 시중 진지합니다. 확인. 날릴 때 뭔가 제가 나는 것 같은 기분 들고요. 드론은 저한테 하나의 꿈입니다. 그냥 나는 것도 좋고요. 기계 움직이는 것도 좋아해서 드론을 좋아합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은 승진훈련장에서 비행 승인을 받아서 비행 테스트하러 갑니다. 원래 갔던 곳이에요 거기? 원래는 비행 승인이 잘 안 떨어져가지고 가기 힘든 곳인데 오늘 특별히 허락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여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 탱크나 그런 거 화력 시험하는 훈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9번 표적을 봐주십시오. 건군 75주년을 맞아 실시된 한미 합동 화력 경멸 훈련 모습입니다. 정찰 드론이 적진지를 촬영해 전송하자 전투기와 전차가 목표물을 맹타격합니다. 폭탄을 실은 자폭 드론도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자폭 드론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실제 포격 훈련이 이루어졌던 이곳에서 학생들이 드론 비행 체험에 나섰습니다. 비행 준비 완료. 드넓은 공간을 드론이 비행합니다. 학교 운동장과는 전혀 다른 현장감을 전해줍니다. 유상배수 32개, 지장태 이상무. 어른이 돼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은 드론 관련으로 입대해가지고 저희 나라 드론 발전에다가 꼭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드론 비행장보다 부지가 일단 훨씬 커서 이런 훈련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군 부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신 노이즈 자체가 크다고 제가 알려져 있어서 일반적인 훈련장에서보다 훈련하는 효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향해 비행하는 드론과 함께 장차 드론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꿈도 연그러갑니다. 군사시설이 주민들한테는 불편하다고만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시설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70여 년간 희생만 당해왔다고 하는 그 기피 시설이 있습니다. 승진 사격장이 약 500만 평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승진 사격장을 드론이 개발되면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군사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은
더 경쟁력이 높은 포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국내에서는 시험하려면 저 고흥까지 가야 되고요. 좀 큰 기업은 외국까지 가서 시험을 해야 된답니다. 그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천에서 지금 있는 사격장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군사시설을 이용하거나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팀이 돼서 협력하면 지역도 살고 군도 살 수 있을 텐데요. 취재진은 우리나라 접경 도시의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방위 산업도시 헌츠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도시 엘라베마주의 헌츠빌입니다. 면적은 550제곱킬로미터 정도, 우리나라의 안성시 크기입니다. 도시 인구는 2023년 기준 23만 5천여 명입니다. 로켓과 미사일이 연구 개발되고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해 있어 별명이 로켓시티입니다. 이 도시는 논산시와 포천시 등 우리나라 군사도시들의 롤모델로 꼽힙니다. 이곳의 마샬 우주비행센터에선 인류를 최초로 달에 실어 나른 세턴 로켓이 개발되었고 지금은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우주 발사 시스템이 개발 중입니다. 나사와 협력하는 우주 로켓 센터는 견학 시설로 운영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Where are you guys from? Just curious. I'm from New York. New York? Yeah. Indiana. Indiana? 진짜 우주 비행사처럼 가상 훈련을 하는 우주 체험 캠프도 인기입니다. So both the Space and Rocket Center and Space Camp are a huge help to Huntsville's tourism industry. The museum, the U.S. Space and Rocket Center, is the #1 paid tourist attraction in the state of Alabama, and Space Camp brings in students from across the nation and across the world. And so we have visitors here as a result from everywhere, and they come in and they visit not just the museum, but other places around our community, such as our restaurants, our hotels, the other museums that we have here in Huntsville. So we definitely have a large impact on the area. 우주 로켓 센터를 통해 관광 수입은 물론 헌츠빌 시민을 포함해 모두 1,000명을 고용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We have many people here at the Rocket Center that are from the local area, and they serve in roles everything from, again, frontline, museum guides, all the way up into our executive team. We also have local people. And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is very similar. And they, of course, they have a lot of engineers, physicists, scientists, as well as machinists and fabricators that are from the local area as well as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헌츠빌의 성장을 이끈 군사시설은 병기공단 레드스톤 아스널입니다. 한국전쟁 때 쓸 탄환을 제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기공단으로 육군 미사일 시험 평가와 개발, 그리고 항공과 국가안보 분야의 막중한 프로젝트 연구 과제도 수행합니다. So Redstone's mission isn't necessarily to support the economy of Huntsville. It is to support the missions of the United States. But our economic impact here is about $36 billion around the entire region based on the salaries we produce, the effects that we have within the communities and the businesses we cause growth in downstream. So the way that the arsenal impacts the area is as the arsenal grows, the area profits economically as well. 양질의 일자리가 군에서 창출되다 보니 헌츠빌은 대도시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We would, that's how we compete against large cities, like some of the more rural areas of South Korea may be competing with Seoul for jobs. We compete against large metro areas for people that are coming out of college that may think that's where they want to go. So our attractiveness is tied back to jobs and quality of place.
이 헌치빌치를 이끄는 시장을 취재진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인 LG의 생산 시설이 1982년부터 헌치빌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You know, we've had growth over the past 16 years. We started off, when I first started off as mayor 16 years ago, we were the 4th largest city in the state of Alabama. Today, we're the largest city in the state of Alabama. We grow by about 10 people a day. And that growth comes about because of work that we've done in advanced manufacturing, because of work that we've done in aerospace, because of work that we've done at Research Park and at Redstone Arsenal. All of it ties together to make for a healthy economy for our area. It has been a great partnership. We talked about we are all members of Team Redstone. Redstone Arsenal is part of the team. The city of Huntsville is part of the team. Surrounding communities are part of the team. We all work together as a team so that we can make sure that we do the right things and continue to be able to grow our economy. 실제로 헌치빌의 인구는 2010년 18만여 명이었지만 2023년 23만 5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사시설에 전문가들이 몰리면서 헌치빌은 우주과학과 AI 등 첨단 산업의 구심점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의 도움으로 군사시설과 협업하며 도시도 함께 성장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은 도시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이중고를 겪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61예요. 예,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현재까지 61년 동안 저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쩌다가 위원장 일을 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격 훈련이 주변이 전부 다 그 군 훈련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격장 안으로만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사격장 밖으로도 상당한 그 훈련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격장 그나마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이제 옛날 같진 않은데 사실 이런 문제를 또 우리 1세대 우리가 겪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뭐 군이랑 얘기는 잘 되는가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사실 헬기 소리인가요? 예. 지금 뭐 이건 뭐 별로 그냥 수시로 듣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맨날 듣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소리 보면 민감한 사람들 상당히 크게 들리거든요. 예. 외지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못 살 동네예요. 여기가 오면은 왜 이런 이제 전쟁터 같은데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우리는 7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이제 그나마 저건데 외지 사람들은 진짜 이런 데서 못 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질 않으니까 거기다가 경제적인 그 집가 하락이든지 다 이게 동반되다 보니까 진짜 여기 포천이라는 그 저게 죽음의 도시로 자꾸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붉은 점 2개. 야간 훈련을 하는 헬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비를 했었죠. 더 시끄러웠지. 제 이름은 박면교고요. 나이는 63년생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토백이고요. 고향인데 뭐 계속 여기서 살았죠. 뭐 여기서 60년을 사는 거고. 헬기 소리는 계속되고 접경 도시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뭐
여기서는 저는 지금 가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포천시 교육농장 1호예요. 근데 체험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사격장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체험 같은 건 못 하고 손님들 오면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놀래요. 이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크게 그걸 못 느끼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근데 이제 뭐 많이 이제 좀 뭔가를 뭐 정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침부터 그냥 밤 10시까지 사격을 하는데요. 잠도 못 자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전부 좀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선생님? 지금 8시 45분이에요. 밤 8시 45분.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어떨 때 심해요. 근데 이제 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못 자요. 이날도 헬기 사격 훈련은 밤 9시를 넘겨 계속됐습니다. 근처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 사격장 소음으로 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소음이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느끼는 소음이 굉장하고, 건물 같은 거 이제 저희가 조립식 건물인데 그게 틈새가 거의 다 벌어져요. 애들 키울 때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리고 막 연속으로 막 밤이고 새벽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받았어요, 사실. 10년이요. 70년. 네, 한 달에.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가축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는 축산농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겪은 일 때문입니다. 여기가 저 영중면 성개가 임신이 돼가지고 날 때가 됐는데 그 포를 쏘면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손은 더 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내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군 훈련은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만을 하고 있으며 훈련간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음 관련 사항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노력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민분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같은 일을 70년 넘게 겪어왔고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 시설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에 군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땅값, 집값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쪽 지역이 싸지 않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천시 전체 면적의 한 24%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이라는 그런 면적,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발전에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죠. 2023년에는 달리던 차에 총알이 날아와 박힌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밑에예요. 여기 이제 총알이 여기 박혔던데 저거죠. 예. 여기에 총알이 박혔어요? 예, 여기 총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도 브러시 있잖아요. 인도 브러시 보면 고무가 있어요. 고무 요만큼 중간에 박힌 거야. 그래서 총알을 고무가 잡아주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그대로. 군 훈련 중 날아온 총알과 포탄 피해는 계속돼 왔습니다. 차 유리창에 총알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저녁이니까. 근데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거든요. 난 진짜 거짓말이고 차량이 뭐 어디 찌그러지거나 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리는 엄청 컸어요. 그 안에 울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거의 뭐 엄청나게 그 귀가 조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났거든요. 그 지역만 지나가면 거기 약간 좀 몸이 좀 떨린다든가 약간 그런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진짜
두렵더라고요. 거기 지나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분단 이후 70여 년에 걸쳐서 경기 북부가 안보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군사도시에 대한 보상. 어떤 방식이면 좋을까요? 2024년 3월 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여한 업체만 200여 곳. 많은 드론 제품이 선보였지만 무기용 드론 제품이 단연 대세였습니다.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드론과 이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등 다양한 군사용 드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을 빼놓고는 전쟁을 얘기할 수가 없죠. 공격이든 방어든 정찰이든 뭐 특수작전이든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간에 이제 드론은 빼놓을 수 없는 무기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초소형 감시정찰 드론과 무인 자폭기 등의 외국 바이어도 관심을 보입니다. Technology of drone systems is really has really gained momentum here. 2달 뒤인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군수용 드론 분야. 이미 드론은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핵심 무기에 가까운 중요성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드론 제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한국드론기업연합회가 주최한 민군협력 드론 방산 세미나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대회장에서 모든 업체들이 다 지금은 정찰 드론도 경쟁하고 공격 드론 할 때도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문 기업을 일부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들은 뭐 공격 드론에 특화되고 어떤 업체들은 정찰에 특화되고 뭐 어떤 업체들은 EOIR 카메라에 특화될 수 있도록 요거 2006년 이전에 이제 있었던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다시 일부 도입을 해서 드론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조금 업체들끼리 과다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범위가 이제 국방부에서 그 드론 공중 무인 체계 발전 추진 전략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범주로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제 정찰용, 자폭용, 뭐 지원용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정말 일어난다고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쟁 지속 능력이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떨어집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이 드론으로 오퍼레이셔널 템포, 작전 템포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이게 군집 자폭 드론. 이제 공격 드론도 무장을 해서 달고 가지고 미사일처럼 쏘는 드론이 있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탄약처럼 그냥 포탄처럼 날아가서 찾아가 가지고 지능형으로 찾아가서 정밀 타격하는 자폭형 드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량으로 뭐 20대 심지어는 100대 우리 흔히 보면 포병을 보면 면적 사격하듯이 갖다가 퍼붓는 그러한 것도 구상이 되고 있고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뿐 아니라 농업 분야, 건축물과 전기 등 검사 분야에서 드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드론 박람회의 주제도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물품 배송에서부터 인명 구조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산업군이 굉장히 많이 또 새로운 산업이 생길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우리의 뭐 스마트폰처럼 뭐 또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처럼 그런 하나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군이 될 거다, 제품군이 될 거다. 그렇게 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 외에도 드론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드론을 조종해 상대방의 골대에 넣으면 득점하는 신개념 축구, 드론 축구입니다. 일단 5대5 경기고요.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뉘고
3분 동안 3세트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승리를 하는 경기예요. 3대가 수비, 2대가 공격을 해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드론이 정말 생활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드론 축구 세미 프로리그가 결성됐습니다. 드론으로 뭔가 다른 거를 한번 해보자. 뭘 해볼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장애물도 만들어 넣어볼까? 그리고 뭐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면 프로펠러가 이제 깨지면 또 비행이 안 되니까 그럼 가드를 좀 씌워볼까? 야, 이왕이면 공 모양으로 씌워서 야, 축구를 해보자 해서 그래서 드론 축구가 지금 현재 드론 축구가 나왔습니다. 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는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몰입감과 박진감이 느껴집니다. 진짜 직접 해보면 이게 드론이 날면서 부딪히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약간 게임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에서도 드론은 필수입니다. 인명구조와 수색을 넘어 올해부터는 교통, 집회나 범죄 예방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실종 아동 등 자살 위험자, 재난 테러 시에 이제 인명 구조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체는 대략적으로 한 35분 정도 이제 비행이 가능하고요. 광학 30배 중과 이제 여다상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실종자 수색 시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야간에는 여다상 반응을 통해서 실종자를 이렇게 찾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시골이 많다 보니까 경력으로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수색을 하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뭐 경력들이 이제 안전하게 운영을 이제 좀 수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드론이 좀 대신 이게 다 제3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낡은 건물에서 드론을 활용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화학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생존자 수색에 나섭니다. 안 맞춘 것 같은데. 오늘 훈련 시나리오는 이 건물에서 미상의 그 국제 택배로 인해서 화학 테러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그 교직원과 그 학생들이 지금 건물 내 외부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풍상 쪽이 산 쪽이라서 산 속에도 지금 몇 명 대피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가정하에 지금 이제 훈련을 할 건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이 발령된 지역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빠르게 실내 탐색에 나서는 드론. 길이 막히면 피해가고 열린 문을 찾아 진입합니다. 빠른 속도로 건물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습니다. 마침내 계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냅니다. 소방대원이 투입됐다면 피해자를 찾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드론은 쉬지 않고 탐색에 나섭니다. 긴 복도 끝, 어두운 방 깊숙한 곳에 눈에 띄지 않게 쓰러져 있던 또 다른 피해자도 드론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일일이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드론들이 이제 대신 하는 거죠. 올 4월 중순 전북 완주 상간면에서 산나무를 캐다가 실종된 80대 할머니를 찾아낸 것도 소방 드론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피커 앰프로 이제 빨리 나오세요, 이동해 보세요 하니까는 그 열 영상이 움직이는데 이게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추측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저희 드론 쪽 이동 방향으로 한번 와보세요 해놓고 운 좋게도 할머니를 접선했죠. 산 아래쪽에 설치된 드론 물류센터. 피서철을 앞두고 피서객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드론으로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물품을 싣고 단단히 묶고 고정한 후 드론에 연결합니다.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드론. 산을 넘어 산정호수에 이르는 드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운영 거리는 20km, 최장 20km까지고요. 그리고 운송 무게는 5kg입니다. 드론에 사전에 준비된 거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준비된 물품을 주문이 들어오면은 드론 물품 박스에 포장을 해서 그리고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드론. 사뿐하게 착지에 성공합니다. 드론을 통한 물류혁명은 아주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드론을 만들고 유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드론 배송과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 드론 배송협회도 2023년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전국의 14개 지자체에서 이제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데 테스트를 할 예정이에요. 약 200군데에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용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배송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니고 현실에 다가온 드론 배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배송이 성공하기까지 전 과정에 드론 업체 10여 곳이 관여돼 있습니다. 이 드론 배송은 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 지역에서 그 군수물자를 배송하거나 이송시킬 때 차도가 없거나 인력으로 옮기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체계로 검증을 하고 구축을 해 놓는다면 실전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이미 마련이 돼 있고 국가적으로 안전관리, 그다음에 체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를 국가가 이제 법제화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제화가 준비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용은 물론 민간 드론까지 접경 도시에 첨단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여러 가지 희생을 받아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지켜오셨던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또 드리고 앞으로 미래 포천의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주셔서 그동안 포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